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강론 파트의 첫 번째 생활안전경찰 파트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요걸로 진행이 됩니다. 됐죠? 대쪽 경찰학 개론으로 진행이 되니까 요걸 가져오시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111페이지 됐죠? 부터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강론 파트를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체계를 좀 잡아볼게요. 자, 10번 봅니다. 자, 이제 경찰학 강론 파트는요, 경찰에 특화된 섹션별로 영역별로 경찰 활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학 강론은 첫 번째 공부하는 것이 생활안전경찰이에요. 생활안전경찰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두 번째로 교통경찰을 공부할 겁니다. 교통경찰, 도로교통법 중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비경찰 할 거예요. 경비경찰.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보경찰 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 보안경찰, 대공경찰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외사경찰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옛날에는요, 자, 이 강론 파트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한 7, 8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올해 2차 때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안전 경찰 파트가 가장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됐죠? 적어도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 정도 이런 거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트에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래서 7에서 8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생활안전경찰이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생활안전경찰 파트를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생활안전경찰 파트는 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먼저 생활안전경찰 파트에 대한 개관을 간단히 해볼게요. 됐죠? 자, 먼저 생활안전경찰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자, 가장 생활안전에 중요한 것이 범죄 예방이죠. 그래서 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이거 이론입니다. 범죄 자 원인과 예방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됐죠? 이 부분은 자 조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됐죠? 어디까지나 이론 공부예요. 이론 공부. 됐죠? 자,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잘 나오죠.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대 파출소 있죠? 지역경찰. 지역경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공부할 겁니다. 지구대 파출소의 업무를 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풍속사범 단속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세 번째는 생활 질서 업무입니다. 생활 질서 업무. 자, 생활 질서 업무는 다시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생활 질서 업무의 첫 번째가 풍속경찰이에요. 풍속사범 단속입니다. 됐죠? 자, 풍속사범에는 우리가 보안경찰 파트에서 풍속경찰에 해당, 여기 뭐가 해당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풍속사범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됐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성매매 단속. 됐죠? 그 다음에 사행위, 도박 같은 거, 사행행위 단속. 바바리맨, 음란행위 단속.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이 풍속사범 단속인데, 자, 우리 이제 생활안전경찰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5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 질서 문제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자, 기초 질서 위반 사범, 경범죄요. 사범 단속 업무. 됐죠? 이게 두 번째인데요. 자, 요게 이제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니까 경미한 범죄를 다루는 겁니다. 노상봉력 같은 것들. 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경범죄 처벌법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 생활 질서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경범죄 처벌법, 기초질서 위반 사범 파트.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유실물 관리죠. 유실물법을 공부할 거예요. 유실물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실물을 발견하면 경찰관서에 이제 이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 신고해서 받으면 우리 경찰관들은 유실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실물법을 중심 유실물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총포 도검 단속이에요. 총포 도검 등의 단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 법률에 보면 총포 도검 등
화학유독 단속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기 제한, 총포 사용 취급 제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또 하나 플러스하면 이제 다섯 번째로 경비업법도 함께 또 공부할 거예요. 사설경비업체가 많이 생겼죠. 사설경비업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활질서 업무에서 함께 공부할 텐데 여기서는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주로 자 경범죄 처벌법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 시험에 나온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약자 보호예요. 이제 사회적 약자가 이제 여성이라든가 됐죠? 또는 아동이라든가 됐죠?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보호에 관한 데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냐? 첫 번째 소년 경찰을 공부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소년 경찰, 소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소년 경찰을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아청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보호에 관련해서 아동 학대 범죄, 아동 학대 범죄는 특례법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 특별법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법들을 이제 주로 공부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가정폭력 사건 중요하죠. 또 이제 실종 아동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파트에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분야에서 역시 법률로 보자면 이 부분이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청법이라든가 됐죠? 그다음에 올해도 나왔죠.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종 아동에 관한 업무 처리, 그다음에 가정폭력범죄. 우리나라 또 가정폭력범죄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나 여기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요 파트 중에서 한 문제. 여기 빅3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정폭력범죄, 실종아동 처리,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요런 법률에서 주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 여기서 세 덩어리에서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부분 있죠? 이 두 부분은 이론이 중심이고요. 이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조문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내용들을 하나씩 오늘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심화 강의, 강론 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거부터 할 겁니다. 범죄 원인과 예방 이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자, 유니트 오늘 진도 1번이에요. 범죄 예방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죠. 교재 111페이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이제 범죄 예방인데 이 범죄 예방 파트는요. 먼저 첫 번째 다른 교재를 보면요. 범죄 개념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범죄 개념은 시험지에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범죄 개념이나 의는 모르셔도 돼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하나만 볼게요. 됐죠? 범죄 개념은 공부할 필요 없다. 자,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됐죠? 범죄 발생의 요건이 있죠. 요거는 중요해요.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부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거기 로마자 1번 범죄 원인론에서 자, 아라비아 1번 범죄의 요소론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셸리라는 사람이 제시한 범죄의 4요소는 있고, 그 다음에 일상활동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 요소가 3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 두 개의 요건들을 자주 섞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디가 4요소는 뭐뭐고 어디가 일상활동 이론 3요소에 뭐뭐가 있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칠판 봅니다. 칠판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셸리라는 사람이 있죠. 셸리. 자, 이 셸리라는 사람은 범죄가 발생의 요건으로 자, 네 가지 됐죠? 4요소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자,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다 범죄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됐죠? 하지만 네 가지 요건이 범죄 행위를 비교해 봤더니 네 가지 요건은 다 충족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네 가지 요건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필수 요건 아니고 충분 요건이에요. 충분 요건. 됐죠? 범죄들 중에서 요 요건은 다 기본적으로 충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한 4요소로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두 문자를 됐죠?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기자회동으로 땄죠. 다른 강사님들처럼 이제 기자회동을 땄는데 기자회동으로 4요선을 따면 자 거기 기가 두 개죠. 1번의 범행의 기술, 그 다음에 범행의 기회, 기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 됐죠? 그래서 이 두 문자를 자 지우시고 자 두 문자를 이렇게 바꾸세요. 됐죠? 자 뭐다? 회 좋아합니까? 회를 먹으면 술이 땡기죠. 술과 회는 자동 이렇게 써요. 그래서 술과 회는 자동이다 이렇게 보세요. 두 문자는 이렇게 따세요. 셸리의 범죄 4요소는 술과 회는 자동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술과 회는 자동이다. 이게 셸리의 4요소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함께 해볼게요. 자 10번 봅니다. 10번 보세요. 자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술이 뭐예요? 술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내가 금고 털이 보이면 금고를 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1번 범죄를 행할 기술. 됐죠? 그 다음에 회가 있죠. 회가 기회예요. 기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됐죠? 그 다음에 자입니다. 자는 사회적인 제재, 사회적인 감시로부터 자유예요. 자유. 됐죠? 그 다음에 동은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나름의 동기. 그래서 기술, 기회,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동기입니다. 그래서 술과 회는 자동이다. 기술, 기회, 자유, 동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셸리의 4요소로는 이와 같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두 문자 따는 단어들을 체크하세요. 범행의 기술은 술자 체크.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에는 자자 체크. 그 다음에 범행의 기회에서는 회자 체크. 범행의 동기에서는 동자 체크. 됐죠? 그래서 동자. 그래서 술과 회는 자동이다. 술과 회는 자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뭐라고? 이게 셸리가 제시한 범죄의 4요소론입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하나 공부할 건데, 자, 현대적 범죄 이론을 보면, 자, 일상활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활동 이론.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일상활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의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됐죠? 자,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상활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가 성립되게 한 3요소는 자, 범대감으로 있습니다. 범대감. 범대감이에요. 됐죠? 자, 먼저 범 봅니다. 범. 자, 범은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죠. 주체인 자, 범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 상대방, 범죄의 매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딱 좋은 범죄의 상대방,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범죄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부재해야 되죠. 감시자 부재. 그래서 범대감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범죄자, 대상, 감시자 부재. 자, 범대감은 뭐라고요? 일상활동 이론입니다.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3요소는 범대감이다. 됐죠? 나온 김에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3요소, 범죄자죠. 범죄자. 범자 체크. 그 다음에 범행의 대상. 자, 잠재적 피해자. 대 외우시면 되고요. 보호자. 감사의 부재, 감자를 따시면 됩니다. 따라서 범대감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셸리의 네 가지 요소는 범행의 필요 요건이지만 충분 요건을 내지 못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셸리의 범죄 4요소론 일상활동 이론의 3요소와 함께 연결해서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범죄가 발생한 요건 4가지 이론, 3가지 이론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주 섞으니까 구별해서 잘 남겨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범죄의 원인과 그 예방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10번 봅니다. 10번 볼게요. 자, 일단 10번 보는데 일단 자, 범죄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규명해야죠. 원인을 규명해야 그에 맞춰서 범죄의 대응, 예방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범죄 원인과 예방 이론은 범죄학인데 이 범죄학 이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행정학과 나오신 분들은요 이 부분만 한 학기를 배웁니다. 책이 뭐 한 권이 넘어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양이 되게 많은데 됐죠? 이 양은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서는 제가 여기서 해드리는 거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일단 범죄 원인과 예방에 관한 범죄 이론들을 정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번 시간은 됐죠?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들을 공부할 거예요.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들을 공부할 거고, 됐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오늘날 현대적인 범죄 예방 이론들을 공부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제는요. 옛날에는 여기가 출제가 더 잘 됐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출제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런데 전통적 범죄 예방 이론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순서로 갈 텐데 자, 정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범죄에 관한 원인론이에요. 범죄 원인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 범죄 원인에 대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두 번째 범죄 예방 이론, 예방책. 그 다음에 각 이론에 따른 비판. 됐죠? 요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자, 학설별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갑니다. 자, 첫 번째는 고대예요. 고대. 자, 고대는 범죄 원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범죄의 예방책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고대 시대는 우리가 자, 한국경찰에서 공부했죠. 자, 8조근법을 알았습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바로 사형에 처했죠.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이 됐죠? 눈에는 이, 이에는 이 됐죠? 그래서 범죄 예방책은 인과 응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면 똑같이 죽이고 됐죠? 절도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재산 가치로 자 메꾸고 그래서 인과 응보. 자, 인과 응보 눈이 됐죠?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대는요. 됐죠? 그래서 범죄 원인은 관심이 없고 예방책만 있는데 인과응보로 해야 된다고 봤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중세인데요. 자, 중세 때는 우리가 범죄 이론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왜? 중세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다 신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악마, 사탄이 씌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봤어요. 됐죠? 그러면 이걸 예방하는 자 대응책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악마 빼주세요. 저 미친놈을 교화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끝.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학에서 다룰 거지 우리가 학문, 인간적 학문에 다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세는 범죄 이론에서 제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건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대 자, 고전주의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전주의예요. 자, 이제 고전주의는 언제냐면 됐죠? 르네상스 시점 신중심 사회에서 인본 중심 사회로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론이 고전주의 이론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고전주의는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있죠?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범죄 이론이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그래서 세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실증주의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사회학적 범죄론을 공부할 거예요. 자, 사회학적 범죄론은 30년대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회학적 범죄 이론 1920, 30년대 이후의 이론을 사회적 범죄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이에요. 자, 짚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요 세 개. 고전주의, 실증주의, 사회학적 범죄 이론의 원인, 대응책, 예방책, 그 다음에 비판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공통점을 좀 풀어봅니다. 뭐냐면 자, 이 고전주의하고요 실증주의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수준에서 맞췄어요. 개인 차원의 문제로 봤다고요. 됐죠? 그래서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범죄 원인에 관한 규명은 개인에게 일정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말이야. 됐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임,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됐죠? 범죄 발생의 원인이 개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해하시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결함이 개인적인 결함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공통점입니다. 됐죠? 자, 이에 반해서 사회학적 범죄 이론은 자, 개인적 결함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에서 찾지 않고 사회에서 범죄 원인을 규명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고전주의부터 범죄 원인, 예방책, 그 다음에 비판까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칠판. 자, 그러면 고전주의가 뭐예요? 르네상스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이 중세 시대였고, 중세 시대에서 교회가 부패를 목격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미를 강조하는 인본 중심으로 사상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범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고전주의 범죄학의 가장 기본이 있어요. 기본. 자, 기본 범죄 원인의 1번입니다. 자, 1번은 인간을 뭘로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범죄 원인이 뭐냐는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는 건데, 자, 고전주의에서는 인본 중심,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 고전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 있죠. 누구든지 일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다고 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필기하지 마. 책에 다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제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인간이 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전제하는 인간상은 첫 번째,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프리윌이라고 했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렇게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고 봅니다. 자, 이게 고전주의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일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주판, 계산기로 두드려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전주의의 전제가 되는 인간상으로 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고전주의에 따르면 자,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른다? 합리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더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되면 자기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범죄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득이 있겠죠. 이게 범죄로 인해서 받는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됐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됐죠? 내가 금은보화를 도둑하면, 됐죠? 자, 예컨대 징역을 1개월밖에 안 산다. 근데 금은보화가 1억 상당. 1억 징역 살고, 한 달 징역 살고 1억이면 한 달 월급 1억. 존나 괜찮잖아. 이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를 통한 이익이 범죄를 통한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고전주의입니다. 되셨습니까?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 갈게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이 고전주의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존재를 강조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범죄는 누구나가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일정한 상황,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범죄를 보잖아.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따로 정해졌다고 보지 않아요. 됐죠? 누구든지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예컨대 우리 딸이, 자, 굶어 죽을 판이 있다고. 근데 내가 실업자야. 근데 우리 딸이 분유를 못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럼 누구든지 뭡니까? 부모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라도 분유를 훔쳐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도록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하는 인간상의 소리가 알 수 있죠. 뭡니까? 범죄는 누구나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태어난 사람과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비결정론입니다. 비결정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태어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비결정론적 인과관계야. 비결정론적 인과관계에 기초한다. 됐죠? 요게 세 번째 특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얘네들은 누구든지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느냐를 연구해요. 이 말이 됐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누구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됐죠?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범죄 행위를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야 되느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연구한다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주의는 범죄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가 언제 행해지는지, 범죄 행위를 연구해요. 범죄 행위. 범죄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연구한 게 아니라 범죄 행위를 연구한다고요. 언제 저지르는지. 이 말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때 고전주의에서는 이거를 개인의 잘못이라고 봐요? 아니면 사회적 잘못이라고 봅니까? 개인의 잘못으로 봅니다. 이랬죠? 그렇잖아. 지금 내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범죄로 나아갈 수도 있고 범죄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나는 뭐야?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내 자유예요. 근데 내 자유가 어떻게 결정한 거야? 범죄를 저지르는 쪽으로 내가 자유를 발동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의사 반가치의 비난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전주의에서는 개인의 성향, 나쁜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개인 책임이에요. 사회 책임이 아니라 개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고전주의의 특징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고전주의의 범죄 원인의 핵심은 5가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로 본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합리적인 존재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정론적 인간관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언제 범죄를 저지른다? 자유의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범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클 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됐죠? 합리적 자유의지. 됐죠? 그 다음에 범죄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가 어떠한 경우가 이렇게 되는지 범죄 행위를 연구한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잘못으로 보는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 범죄를. 요 5가지가 고전주의 범죄 원인에 관한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어렵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자, 범죄의 예방. 범죄 예방은 어떻게 될까요? 2가지가 특징이에요. 자, 고전주의 범죄 예방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억제 이론입니다. 억제 이론. 고전주의 범죄 예방 이론을 뭐라고 한다? 억제 이론이라고 해요. 자, 이게 고전주의입니다. 그러면 고전주의에 따르면 자, 이 범죄를 예방해서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하죠. 합리적인 존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죠. 손해가 훨씬 크도록 만들면 범죄를 안 저지를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래서 억제로는 범죄를 예방해서 어떻게 한다? 강력한 처벌이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처벌, 엄격한 처벌을 해야만 범죄가 예방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눈깔 사탕 하나 훔쳐도 사형. 이러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억제론의 범죄 예방 이론 대응책입니다. 자, 2번째. 자, 이 고전주의는 뭐예요? 이거죠. 애초부터 범죄자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범죄를 저질러볼 수가 없는 모든 국민은 다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범죄 예방 이론을 어떻게 할까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자, 일반 예방주의라고 합니다. 일반 예방주의. 일반 예방을 강조하자. 됐죠? 자, 우리가 총론에서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법, 특별법 이런 거 공부했죠? 자, 일반은 뭡니까? 원칙적인 모든 경우죠. 모든 경우. 그 다음에
특별은 특정하게 정해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자, 예방도 똑같아요. 일반 예방을 강조합니다. 범죄자는 딱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 다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상대방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 예방을 강조한다고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억제론에 대한 범죄 예방 대응책입니다.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강력한, 엄격한 처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예방,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일반 예방을 강조한다. 두 가지입니다.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 갑니다. 비판.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고전주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은요, 여러분들, 자, 모든 행동을 다 주판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합니까? 아니죠. 인간은 충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자, 계획범죄는 설명이 되는데 무슨 범죄는 설명할 수 없다? 충동적 범죄는 설명이 안 되죠. 충동적 범죄는 설명이 안 된다. 요게 첫 번째 비판이에요. 됐죠? 제가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자, 제가 대학교 때 교도소를 견학 갔어요. 교도소를 견학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도소 견학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었는데 교도관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었어요. 됐죠? 근데 먹어봤는데 밥이 진짜 맛있는 거야. 쌀도 꼬들꼬들하고 밥도 반찬도 별거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도소장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야. 그래서 이제 견학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앞에 그 교도소장 우리 선배님이 있더라고. 선배님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야, 맛있지. 이 밥하는 분이 진짜 음식 솜씨가 좋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진짜 맛있네. 그래서 이 교도소장님이 그 밥하는 그 사람 불렀어요, 이모를. 그래가지고 오늘 밥 맛있다고 막 칭찬했습니다. 칭찬하니까 그 이모가 몰라요. 수술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감을 하면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 나눠지잖아요. 근데 징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징역하면 노역을 처하죠. 여자분들은 이제 징역을 뭐 하냐면 이거 밥 짓고 빨래 이런 거예요. 죄수예요, 죄수. 그 아주 이모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교도에서 밥 짓는 것은 죄수라는 거잖아. 내가 너무 아니 밥이 맛있다고 했는데 술 줘봐서 도망가는데 저런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그 선배님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사형? 아니야, 살인. 이렇게 됐죠? 살인이야, 살인. 됐죠? 그 뭐냐면 여자들 있죠. 여자들의 경우, 자,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1번이, 자, 배임이나 횡령, 갯돈 띄어먹는 거 있죠. 이 범죄가 제일 많아요. 근데 2등이 살인이에요, 여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은 살인을 할 때는요 계획된 범죄가 많은데 여성분들은 살인범 중에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은 충동적인 살인이 많대요. 그래서 그 밥하는 그 아주머니 있죠. 그 밥하는 아주머니가 누굴 죽였냐면 시어머니를 죽인 거야. 얼마나 타박이 심했으면. 됐죠? 충동적인 범죄.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범죄가 설명이 안 된다. 이게 고전주의 단점 1번입니다. 비판 1번이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게 이론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뭐냐면 봐봐. 그러면 인간은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기로 두드려봐서 이게 더 크면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려면 뭘 알아야 돼?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뭐고 손해가 뭔지를 알아야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됐죠? 이건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몰라요. 그렇잖아. 우리가 절도죄를 하면은 뭐 1억 훔치면 1억이 절도의 이익이에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절도죄를 저지르면 얼마의 형벌을 받는지가 일반 국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니들도 모르잖아. 됐죠? 절도죄 법정이 몇 년이냐? 몰라요. 이거 안 해오잖아. 됐죠? 니들도 공무원 시험 공무원 애들도 자 절도죄 법정을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절도를 저지르면 형벌이 어떠한지를 일반인들이 안다? 몰라요. 이거 잘못된 거죠. 됐죠? 따라서 두 번째 비판은 자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고전주의 비판이다. 됐죠? 자, 그러면 고전주의 빠르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교재로 정리할게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인본중심, 인간중심, 인간의
자유의지, 합리적 존재, 모든 국민들을 다 잠재적 범죄로 본다. 인간은 범죄자는 애초부터 결정된 게 아니다. 비결정론. 그 다음에 범죄는 범죄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 저지른다. 그 다음에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연구한다. 범죄는 개인의 잘못, 개인적인 비난 가능성, 개인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범죄 예방책은 엄격한 형벌, 강력한 처벌과 일반 예방을 강조하는 게 특징. 그 다음에 비판은 충동적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형벌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게 비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쭉 정리할게요. 교재 봅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고전주의 범죄학 갑니다. 의.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다. 이랬죠? 2번. 자, 범죄를 저지르는 외부 환경은 무시하고 범죄 행위만을 범죄 원인으로 연구합니다. 범죄 행위만을 연구한다는 게 특징.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강력한 형벌과 제재를 통해서만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강력한 형벌과 제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요 학자 갈게요. 자, 주요 학자 두 사람 알아두세요. 베카리아하고 벤담. 베카리아는 이탈리아 학자예요. 벤담은 영국 학자고요. 아무튼 베카리아, 벤담, 자, 학자들 이름만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저서하고 이론이 나와 있는데 베카리아는 죄와 형벌의 균형론, 벤담은 공리주의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갑니다. 특징, 의사 비결정론.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비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고 애초부터 범죄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자로 애초부터 결정돼서 태어나지는 않는다. 의사 비결정론, 아무튼 비결정론입니다. 두 번째, 자, 범죄 외부 요인 있죠?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봅니다. 감성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외생 변수나 환경적 요인이나 동기, 감성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일반 예방주의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잠재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되셨죠? 4번, 범죄는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사의 잘못된 결정,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보죠. 여기까지가 고전주의 범죄학의 원인에 관한 기본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 합리적 존재, 범죄 행위만을 연구, 강력한 형벌을 통해 범죄 예방, 주요학자 베카리아 벤담. 특징은 비결정론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나 감정적인 동기는 고려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을 다 범죄자로 봐서 예방합니다. 일반 예방주의, 범죄는 개인적 책임. 되셨죠? 자, 짚어 봅니다. 여기까지가 요 얘기예요. 범죄 원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범죄 예방론으로 가면 고전주의가 억제 이론으로 연결됩니다. 억제 이론 보도록 할게요. 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113페이지 갑니다. 113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억제론 가죠. 거기 113페이지 마지막 단락 도표. 억제이론 고전주의입니다. 내용. 18세기 고전주의 범죄 기초. 자,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2번이죠. 엄격한 형벌과 제재. 3번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한 처벌 강조. 4번 일반 예방주의. 설명해야 되겠죠. 범죄는 개인적 책임. 동거 반복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비판 갈게요. 1번, 범죄 의사가 없는데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충동적 범죄는 설명할 수 없다. 충동적 범죄 밑줄. 두 번째, 일반인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걸 뭐 알아야 합리적 판단하죠. 따라서 일반인들은 형벌에 관한 기본 지식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판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주의 이와 연결된 억제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어렵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실증주의로 넘어갑니다. 실증주의. 자, 여러분들 이제 실증주의는 뭐냐면, 자, 범죄학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자, 산업혁명이 뭡니까? 과학의 발전이에요. 과학의 발전이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 이 실증주의 시대에 가게 되면, 자,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입증 가능한 것만 정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돼 입증한 것만 됐죠? 자, 믿는 것이 실증주의 과학의 시대가 도래된다는 거죠.
됐죠? 근데 자, 이 고전주의에서 말하는 범죄 원인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예요. 근데 이 인간의 의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격하고 실증주의는 자, 범죄의 원인에 관한 설명을 해서 먼저 첫 번째 어떤 인간을 전제로 하냐? 자, 1번 봅니다. 실증주의는 자, 범죄 원인에 대해서 생물학적, 그렇죠? 그다음에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는 미리 결정된다고 봅니다. 됐죠? 자, 봐봐. 그 기본 개념이 달라요. 봐봐. 이 고전주의의 범죄학은 범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범죄를 안 저질러줄 수도 있는데 자기 의사를 범죄로 저지르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한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범죄학은 범죄자는 어떤 사람, 쉽게 말하면 나쁜 결정한 사람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래서 고전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자 나쁜 놈이라고. 근데 실종주의는 범죄자 누구예요? 나쁜 놈이 아니라, 자, 나쁘고 안 나쁘고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됐죠? 그러니까 자, 이 실종주의 범죄학은 범죄자는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로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범죄자로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커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게 실증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실증주의와 연결되느냐 이거야. 됐죠? 자, 그러면 실증주의에 자, 거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 자, 110 어디 갔어요? 111페이지예요. 자, 111페이지 보시면 거기 실종의 범죄학에서 주요학자가 세 사람 나오죠. 세 사람 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 1번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범죄인을 서술한 롬보로조라는 사람이에요. 롬보로조. 네, 저 칠판 보세요. 자, 이 롬보로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롬보로조.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어요. 원래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의사를 주로 했냐면 자,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은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전문으로 담당하는 의사였다고 이 사람 롬보로조가. 됐죠?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계속 하다 이제 나중에 결국 뭐다? 교도소장으로까지 갔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장이 된 다음에 이제 말년에 교도소장이 됐는데 말년에 얘가 자, 사형을 처참하게 당한 범죄는 막 죽었을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얘가 왜 얘네들은 자, 극도무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까지 당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돼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외관, 됐죠? 외관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잘 봐봐. 첫 번째, 등치가 크대. 공통점이 등치가 크고, 두 번째로는 몸에 털이 많아요. 몸에 털이 많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썹이 짙어요. 눈썹이 짙어. 나 털 별로 없다. 됐죠? 눈썹 짙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코가 오똑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로서 사형을 당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자, 과학이란 건 뭐예요? 결국은 통계예요. 통계. 됐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입증 가능한, 됐죠? 자, 통계적인 인간의 몸에서 공통점이 발견했다. 그래서 쓴 책이 범죄인에 관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범죄자들은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 요소가 뭔지를 쓴 책이 범죄인에 관한 서술이에요. 자, 이렇게 본 것이 이제 롬브로자. 아무튼 이 롬브로자가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의 거두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는 이미 결정된다고 봅니다. 됐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전제가 뭡니까? 이와 달리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범죄자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결정론이 아니라 결정론입니다. 의사 결정론이에요. 의사 결정론입니다. 됐죠? 범죄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뭘 연구해요? 범죄 행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범죄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미 범죄자로 결정됐냐라고 하는 범죄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자냐? 범죄자를 연구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자, 범죄를 저지르면 이 범죄라는 책임은 자, 개인적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만 그 책임은 고존주의는 의사반같이 개인의 잘못이지만 이거는 사회적 잘못으로 봐요. 그래서 자, 범죄한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랬나요? 왜 사회적 책임이라고 봐요? 자, 어떤 국가건 어떤 공동체건 간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인이 10,000명이면 10,000명에 1명꼴로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는 어느 사회든 간에 일정 극소수지만 범죄자가 1명씩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단위 몇 명당 1명씩은. 됐죠? 이거는 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주의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얘네들 뭐야? 미리 걸러서 국가가 통제하고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야. 범죄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결정됐는데 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타고나는 거니까. 따라서 사회에서 미리 격리하고 미리 치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됐죠? 태어나자마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 돌린다. 됐죠?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게 실증주의 범죄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 예방은 어떻게 하자고할까요? 보나 마나죠. 자, 범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뭐라고? 아픈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롬브로저가 얘기한 대로 됐죠? 등치 크고 털 겁나 많고 눈썹 찢고 코도 가고 내 이런 사람이 태어났어요. 눈 쭉 찢어지고. 됐죠? 이런 사람이야. 그럼 나 뭡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범죄자로 태어난 거죠. 됐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범죄를 예방해? 어떻게 범죄를 예방해? 성형수술 시켜줘야죠. 됐죠? 이랬어요. 그래서 자, 얘를 따로 격리해서 수술을 해줘야 범죄가 예방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지만.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치료와 갱생. 그래서 몸에 원인이 있으면 몸에 수술해주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갱생시켜줘야 한다는 거야. 미리 격리해서. 그래서 미리 사회가 격리해서 치료해주고 교화하고 갱생해야 된다. 이게 자, 얘네들의 특징에서 따라서 이걸 뭐라? 치료 갱생 이론입니다. 치료하고 갱생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뭡니까? 모든 일반 국민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범죄자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범죄를 예방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특별 예방을 강조하죠. 됐죠? 자, 이 두 가지가 자, 실증이다. 그래서 실증주의는 범죄 예방, 대응 이론으로 뭐가 나온다? 치료 갱생 이론이라고 한다. 치료와 갱생이고요. 특별 예방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되셨나요? 어렵잖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판 갈게요. 자, 비판은 두 가지야. 비판 두 가지.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미리 자, 분리해야죠. 사람이 태어나면 얘가 범죄자야? 아니야?를 봐서 범죄자, 비범죄자를 격리해야 될 거 아니야. 나누고 그 다음에 범죄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애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갱생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뭡니까? 사회적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비판은 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게 비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자, 얘네들은 뭐야? 범죄자를 걸러내고 걔네들만 예방하면은 범죄를 줄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그렇지 않죠. 됐죠? 착하게 태어났어도 자라나면서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를 변형할 수도 있잖아요. 됐죠? 따라서 뭘 강구한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범죄를 상황에 따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일반 예방을 간구한다는 거죠. 일반 예방. 일반적인 사람들도 특별한 상황에서 범죄를 충분히 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을 간과한다는 것이 두 번째 비판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증주의는 요 정도로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재 볼게요. 111페이지입니다. 실증주의 범죄. 자, 먼저 의의갈게요. 범죄 원인을 물어본다? 타고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생물학적, 심리학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주요 학자. 자, 일단 학자들 이름은 외우셔야 돼요. 롬브로저, 실존의 범죄의 거두죠. 페리가 있고 가로팔로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 이름 외우세요. 롬브로저, 페리, 가로팔로입니다. 됐죠? 자, 가로가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쓴 저서예요. 롬브로저만 알아두세요. 범죄인이라는 책을 썼고요. 페리라는 사람은 범죄 사회학이라는 책을 썼고, 가로팔로는 범죄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롬브로저는 이 범죄인이라는 책에서 뭘 정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례적으로 범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생례적 범죄인론을 주장합니다. 롬브로저 저서 범죄인, 생례적 범죄인론 주장.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페리는 범죄 사회학에서 범죄인의 발전을 설명한 범죄 포화 법칙을 주장했고요. 가로팔로는 몰라도 돼요.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법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고, 롬브로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특징 갈게요. 자, 범죄인은 애초부터 결정됐죠. 결정론적 인간관,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합니다. 두 번째, 범죄 행위가 아니라 범죄인에 대한 연구를 하죠. 뭡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합니다. 됐죠? 범죄인에 대한 연구, 과학적인 연구 방법 추구. 그 다음에 3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죄자로 특별한 사람들만 예방하면 된다고 보죠.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는 사회가 미리 격리하지 못한 책임, 사회적 책임으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실증주의의 범죄 원인론이에요. 넘어갈게요. 113페이지, 114페이지 갑니다. 114페이지. 자, 이제 실증주의의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치료 갱생 이론이죠. 자, 내용 똑같아요. 실증의 범죄겠죠. 의사결정론, 사회적 책임, 특별예방주의, 치료와 갱생을 강조한다. 자, 그럼 이제 비판 볼게요. 자, 1번 치료 갱생에는 첫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 두 번째 비판. 자,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일반 예방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비용에 밑줄 치시고, 또 나면 이번에는 끝에 일반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 두 가지 밑줄 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조금만 더 끝낼게요. 자, 짚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1960년대, 70년대 이게 현대요. 1960, 70년대 이후가 이제 현대고, 그 전까지, 그래서 자, 20세기 초반에서 요 전까지가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학적 범죄 이론은 별거 없어요. 됐죠? 범죄 원인은 개인적 결함이 아닙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이제 사회의 구조나 또는 병폐, 뭐 대표적인 뭡니까? 실업,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적 구조나 병폐가 범죄 원인으로 봐요. 그래서 원인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예방 이론은 이걸 뭐라 하냐면 사회 발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사회적 구조나 병폐를 개선시키면 되는 거죠. 사회적 구조나 병폐를 개선시키면 범죄가 예방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비판 볼게요. 뭐 비판은 간단하죠. 자, 비판은 사회적 구조나 병폐를 개선하는 것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할 수 없죠. 국가가 나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실업률이 엄청 높은데 국가가 이걸 난리쳐도 안 잡히는데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에 따라서 개인이라든가 소규모 집단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이고요. 됐죠? 두 번째로는 사회를 실험체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 예컨대 뭐 실업이 문제다, 빈부격차가 문제다, 이건 나오시죠. 그러면 빈부격차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이게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를 실험체로 간주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이 투여한다 해서 성공되는 보장이 없다 이 얘기예요. 성공될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사회발전이론, 사회학적 범죄학인데요. 114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내용 갑니다. 20세기 사회학적 범죄학에 기초하고요. 2번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
범죄가 예방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구조나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다음에 비판 갑니다. 1번 비판.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끝에 비추시면 돼요. 사회를 실험체로 보는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없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를 실험체로 보는 문제가 있다. 즉 정책을 펼쳐도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비판이에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전통적인 범죄 이론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쉬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보세요. 여기 사회학적 범죄 이론 있죠? 이 사회학적 범죄 이론은 사회의 구조나 병폐가 범죄 원인인데 이걸 설명하는 어떤 근거에서 범죄 이론이냐. 여기 이제 사회학적 범죄학과 관련된 이론들이 엄청 많아요. 두 번째 시간에 이것들을 좀 정리할 겁니다. 이 부분 정리하는 거야. 요거 사회학적 범죄에서는 학자들마다 자, 사회적인 어떤 구조, 어떤 문제가 해서 범죄가 비롯된지에서 견해를 다 달라하기 때문에 사회학적 범죄론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게요.